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어텐션 나우 인피니티 BGM 시작합니다. 진행자 이창민입니다. 저희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에는 다양한 방송들이 있습니다. 거의 50명에 달하는 자원활동가분들이 열심히 매주 1시간씩 방송을 만들고 계신데요. 각자의 취향에 따라 또는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서 여러가지 방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랑 약간 이제 관심사가 겹치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오늘 방송을 조금 홍보도 해드릴 겸 소개도 해드릴 겸 어떤 방송을 하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방송은 바로 배민경님이 진행하시는 오늘의 세이브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세이브 포인트는요,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부터 저희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에서 청취하실 수 있고요. 당연히 유튜브 다시 듣기로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세이브 포인트, 게임에서 현재의 진행 상황이 저장되는 지점을 세이브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세이브 포인트라는 제목에 걸맞게 매주 하나의 게임을 정해서 게임의 음악을 듣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세이브 포인트, 그동안 어떤 작품들 다뤄왔는지 음악을 통해서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세이브 포인트의 시그널로 사용되고 있는 곡입니다. 테일즈 위브 OST 세컨드 런 듣고 오시죠. 네, 테일즈 위버의 세컨드 런 듣고 왔습니다. 테일즈 위버는 원래도 OST로 좀 유명한 게임이죠. 음악이 좋은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게임이고 지금도 유명한 게임인데 2002년에 출시된 RPG 게임이었고요. 그 2D 그래픽으로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아기자기한 감성을 살려낸 이런 RPG 게임이었습니다. 음악도 지금 들은 이제 세컨드 런이나 아니면 좀 유명한 곡으로 레미니센스 이런 곡은 아마 여기저기서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음악이 굉장히 유명했고 세컨드 런이라는 이름은 이 음악의 제목이기도 한데 2022년에 나왔던 그 모바일판 테일즈 위버의 제목이 또 테일즈 위버 세컨드 런이기도 했어요. 우리 추억을 자극하는 이제 그때 당시 옛날 게임들이 대체로 그 모바일화라는 이름으로 이제 가챠 게임이라고 하죠. 이제 그 뽑기하는 게임으로 재탄생하는 운명을 거의 다들 피하지 못했는데 테일즈 위버도 그런 운명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과금 유도가 목적인 게임성이나 뭐 이런 거는 사실 제 개발하는 쪽에서도 관심 없어 보이고 이제 과금 유도가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그런 모바일 게임으로 등장을 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서비스를 종료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테일즈 이버가 또 OST로도 유명했는데요. 또 하나 유명했던 게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굉장히 또 유명했었어요. 캐릭터별로 이제 RPG 게임들이 이제 캐릭터를 생성할 때 보면은 뭐 직업이나 이런 걸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어떤 역할을 내가 게임 내에서 맡을 것인가 이런 걸 선택을 하게 되는데 테일즈 이버 같은 경우에는 각 선택할 수 있는 각각의 캐릭터들에게 모두 다 개별적인 스토리들이 있고 또 그 스토리들이 하나로 한 군데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스토리의 줄기를 형성하는 이런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약간 시대를 앞선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또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지금 향수가 있는 분들도 대부분 뭐 필드에서 뭘 사냥을 해가지고 레벨업을 하고 이런 그 옛날 게임이다 보니까 그 소위 노가다성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추억이나 향수가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에 대한 향수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막 레벨업하거나 좋은 아이템을 얻거나 이런 과정들도 사실은 스토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전히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게임 자체가 그 기본적인 체급이 되는 게임이다 이런 것도 좀 유추를 할 수가 있죠. 아무튼간에 오늘의 세이브 포인트에서 이제 시그널로 음악으로 활용하고 있는 테일즈 위버의 음악 하나 들어봤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2025년 올해 8월 6일에 방송되었던 편입니다. 데이브 더 다이버의 음악을 하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데이브 더 다이버 Seals and Dolphins입니다. 듣고 오시죠. 네, 2D 도트 그래픽으로 마치 그 인디 게임 같은 감성을 내는 무슨 게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드벤처라고 해야 되나?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인 데이브 더 다이버의 OST Seals and Dolphins 듣고 왔습니다. 민트로켓이라는 개발사에서 개발하고 유통을 했는데요. 이 민트로켓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그 넥슨 코리아의 넥슨 코리아 산하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넥슨에서 개발해서 유통했다고 봐도 되는 게임인데요. 이게 그래서 출시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놀라움을 표했었던 기억이 나요. 넥슨에서 이런 게임을 만든다고? 스팀으로 출시가 됐는데, 사실은 한국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이제 넥슨이라는 이 개발사의 존재, 게임사의 존재가 굉장히 좋은 의미로도 크고 안 좋은 의미로도 크잖아요. 좋은 의미라는 것은 이제 다양한 게임들을 서비스하는 유통사로서 그 게임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도 존재감이 크고, 나쁜 의미로는 그
이제 유저들이 흔히 돈슨이라는 멸칭으로 부르는 좋은 게임을 만들기보다는 게임으로 그 최대한의 이윤만 추구하려고 한다. 뭐 이윤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아무튼간에 이윤만 추구한다. 이런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이런 굉장히 어떤 명작 게임을 하나 만들어내면서 그런 평가들을 잠시 날려버리는데도 성공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유명한 그 게임 리뷰 사이트죠. 메타크리틱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유일한 한국 게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픈크리틱에서도 90점 이상을 받았는데 이것도 역시나 이제 역대 한국 게임 점수 중에 이제 최고 기록입니다. 참고로 이제 그 전까지 한국 게임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그 메타크리틱 86점을 받았던 배틀그라운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든 게임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그런 게임입니다. 일단은 그 도트 그래픽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보기에는 3D의 어떤 화려한 그래픽들에 익숙해진 눈으로 보기에 그래픽이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요소잖아요. 도트 그래픽 자체가. 그런데 그 도트 그래픽 특유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도트 그래픽만이 가지고 있는 그 감성, 굉장히 도트 그래픽이 보기에 막 화려하고 눈을 즐겁게 막 화려하게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간에 그 찍은 사람의 노고가 느껴지는,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으로 치면은 그 클레이 애니메이션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어떤 감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잘 충족해 주었고, 그리고 게임 내용도 이제 잠수를 해서 데이브 더 다이버라는 제목이 말해주듯이 바닷속으로 잠수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해서 뭐 물고기를 잡고 물고기를 가공해서 팔기도 하고 뭐 초밥집을 차리고 뭐 다양한 정말 그 바다라는 배경에서 그리고 다이버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내용들을 다 집어넣어 놓은 거의 샌드박스에 가까운 이런 그 게임이라는 게 그 굉장히 유저들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할 게 많다. 일단 들어가면 이래저래 할 게 많다. 즐거운 콘텐츠들이 안에 너무 많이 들어있다. 이런 점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런 의미에서도 또 이제 넥슨 게임답지 않다. 이런 얘기도 또 나왔던 것 같아요. 평가가 이제 뭐 메타크리틱 이런 평론가 평점만 좋았던 게 아니라요. 유저 평가들 스팀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유저 평가도 압도적으로 긍정적이 97%일 정도로 굉장히 유저 평가도 좋았고, 그해 2023년에 이제 대한민국 게임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제 민트 로켓에서 이 데이브 더 다이버 개발 총괄을 했던 사람이 김대헌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전 넥슨 부사장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예전에 넥슨에서 만들었다 망했던 서든 어택 2의 총괄이기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수상 소감으로 이 상을 받으러 온 넥슨 관계자가 이제 폭풍전야의 징크스를 깼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폭풍전야라고 해서 그 예전에 서든 어택 2가 공개되기 직전에 내부 개발자 한 명이 이제 그 익명 커뮤니티에다가 우리가 허접한지 니들이 허접한지는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막 이런 내용 폭풍전야 막 이래가지고 막 글을 올렸었는데 실제로 게임이 망하면서 엄청 그 조롱을 당했었거든요, 넥슨이. 근데 이제 그런 징크스를 깼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간에 이제 배민경 씨가 진행하는 우리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오늘도 행복을 해, 오늘의 세이브 포인트에서 데이브 더 다이버를 다뤘었다는 점, 어떤 게임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세이브 포인트 한번 들어보시면, 다시 듣기 그 유튜브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다시 듣기 채널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이 게임을 해볼까 말까 결정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들을 음악은요, 포켓몬스터 시리즈입니다.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 샤이닝 펄의 OST인 디아루가 펄기야 듣고 오겠습니다.
네, 포켓몬스터 디아루가 펄기야 DP라고 하죠, 흔히. DP의 OST 하나 듣고 왔습니다. 포켓몬스터 시리즈가요. 항상 게임이 두 개가 같이 나옵니다. 게임 두 개를 같이 발매를 하는데 이게 개발 당시에 그 획기적인 아이디어 상품이었다고 해요. 이게 두 개를 같이 발매를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첫 게임이 뭐 레드 블루 이렇게 같이 나왔다 그러면은 게임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하고 내용은 거의 똑같은데 이 게임 버전에 따라서 획득할 수 있는 포켓몬스터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뭐 예를 들면 한 150마리가 있다. 그럼 그 중에서 레드 버전에서만 나오는 애, 블루 버전에서만 나오는, 그러니까 레드가 아니었죠. 그린이었죠. 그린 앤 블루였죠. 처음이. 그린 버전에서만 획득할 수 있는 포켓몬, 블루 버전에서만 획득할 수 있는 포켓몬, 이런 게 몇 마리씩 있는 거예요. 몇 마리씩 있고, 또 어떤 포켓몬은 버전에 따라서 획득 확률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버전에서는 좀 얻기 힘들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게임기를 서로 통신 연결을 해가지고, 그때 몇 년도냐 포켓몬스터 처음 나온 게 벌써 뭐 한 20년 전인데, 그때 벌써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게임기를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두 사람이 통신으로 포켓몬스터를 교환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그린 버전과 블루 버전을 플레이를 나눠서 발매를 하면 누구는 그린을 하고 누구는 블루를 사서 할 거잖아요. 친구들끼리 만나서 포켓몬스터 교환을 하라는 거예요. 배틀도 물론 할 수 있고, 이제 이 포켓몬스터 게임 배틀을 열심히 파시는 분들은 또 아주 거기에 태평양 같은 넓은 세계가 있던데, 그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따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아무튼간에 핵심은 그래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애들이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게임기를 사가지고 게임을 방에서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게임을 한 걸 들고 나와서 친구들을 만나서 이걸로 소통을 하고 뭐 포켓몬스터 교환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런 의도로 이제 이 시스템을 집어 넣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판매에도 엄청난 도움이 됐습니다. 대단한 아이디어죠. 네. 포켓몬스터 DP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포켓몬스터 시리즈의 10주년 기념작이었는데요. 전체 시리즈에서 이제 네 번째 세대, 4세대 게임이었고요. 참고로 이제 최근작은 이제 9세대 스칼렛 바이올렛까지 나와 있습니다. 4세대 게임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게임 기종은 2006년 당시에 게임 기종은 닌텐도 DS였습니다. 닌텐도 DS였고, 그래서 10주년 기념작이어서 굉장히 이제 그 개발에도 공을 들였던 게임이고, 그리고 또 이 작품이 특별한 것이 한국 닌텐도가 정식으로 발매한 최초의 포켓몬스터 게임이었습니다. 아마 저처럼 옛날에 학교 컴퓨터실 같은 데서 포켓몬스터 게임 처음 접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때 하던 버전이 이제 그린 블루, 아니면 이제 그 그린 블루의 어떤 확장판 같은 개념이었던 골드, 이런 걸로 아마 많이들 처음 접했을 텐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애니메이션이 먼저 유명해졌죠. 애니메이션이 먼저 뜨고, 그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 보고, 아주 어릴 때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 보고 자란 애들이 조금 한 초등학교 고학년쯤 돼가지고 이제 포켓몬스터 게임 하고 그랬는데, 잘 기억해 보시면 그 당시에 게임기로 하신 분들 없을 거예요. 대부분이 PC에서 그래서 학교 컴퓨터실에서 소위 에뮬레이터라고 하죠. 에뮬레이터. 원래는 그 게임기에서 돌아가야 되는 소프트웨어를 PC에서 강제로 이렇게 돌아가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게임을 돌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당연히 뭐 통신으로 교환, 뭐 아니면 통신 배틀 뭐 이런 거 해본 분들 많지 않을 거고요. 그랬었는데 한국 닌텐도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정식으로 발매한 것이 바로 이 포켓몬스터 DP였습니다. 디아루가 펄기야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4세대 포켓몬스터 시리즈 최고의 전성기로 이렇게 기억하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좀 많은 분들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게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켓몬스터 DP 음악 하나 들어봤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들을 음악은요, 불과 얼음의 춤입니다. 불과 얼음의 춤에 XOX1 Forgotten Night라는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얼굴춤 불과 얼음의 춤 흔히 얼굴춤이라고 줄여서 많이 얘기하던데 불과 얼음인데 왜 얼불이 됐을까요? 제 생각엔 아마도 저기 그 얼음과 불의 노래의 영향이 아닐까 싶은데 왕좌의 게임 시리즈 그 전체 시리즈 제목이 얼음과 불의 노래죠. 아무튼간에 얼음과 불의 노래의 영향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얼굴춤은 음악이 전부인 게임이죠. 리듬 게임입니다. 버튼을 박자에 맞춰서 화면에 나오는 음악 박자와 화면에 나오는 어떤 그 공들의 움직임에 맞춰서 버튼을 누르는 게 다인 게임인데 이게 잘하는 사람들이 게임하는 화면을 보면 그냥 버튼 하나 누르는 게임인데도 진짜 화려합니다. 리듬 게임들 유명한 리듬 게임들 보면 버튼 뭐 5개, 뭐 4개, 5개 이렇게 많은 게임들도 많이 있고 옛날에 온라인 버전으로 뭐 오토잼 이런 게임도 버튼 7개인가 썼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락실에 이제 콘솔 있는 게임들 보면 아예 막 그 DJ처럼 이렇게 디스크 돌리는 버튼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막 아무튼 그런 복잡한 그 구조를 가진 게임들도 많은데 버튼 하나 누르는 걸로 이렇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대단한 게임입니다. 이것도 저는 세이브 포인트 이렇게 쭉 방송 들으면서 사실 좀 놀랐던 게 게임 폭이 되게 넓더라고요. 그 세이브 포인트 진행자 배민경 씨가 이렇게 그 골라오는 게임들 보면 플레이하는 게임들이 폭이 진짜 넓다. 예를 들면 리듬 게임 같은 경우에 저는 전혀 손은 안 대는 분야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온라인 게임부터 해서 그 뭐 어떨 때는 인디 게임 이런 거 다루기도 하고 RPG도 다뤘다가 이렇게 리듬 게임도 다뤘다가 이렇게 다루는 게임의 폭이 진짜 넓어서 보고 있으면 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해보셨다고? 약간 이런 느낌? 네, 아무튼 이 불과 얼음의 춤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화면이 막 화려하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버튼 하나 누르는 게임인데 화면에다가 막 온갖 효과를 막 다 줘가지고 버튼 누를 때마다 막 굉장히 화려한 눈이 즐거운 게임이기도 한데요.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도 플레이하는 건데 이런 그 소위 노트를 만들어내는 화면을 만들고 음악을 골라가지고 거기에 맞게 어떤 그 게임 플레이를 설계하는 요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화면을 얼마나 예쁘고 화려하게 이렇게 계약적으로 잘 꾸며가지고 설계를 하느냐, 눈이 즐겁게 해주느냐 이런 걸 또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단순히 게임 플레이뿐만이 아니라 말하자면 게임을 일부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도 지켜보기에 굉장히 즐거운 게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플레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영상으로 엄청 많이 봤어요. 영상으로 엄청 많이 봤고 심지어는 그 몇 년 전에 본 영상인데 그 학교 축제 같은 데서 이걸로 공연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축제였던 것 같은데 그 재학생 한 명이 이제 얼굴춤을 플레이하는 화면을 이렇게 강당에다 띄워놓고 이걸로 공연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본인이 직접 그 만든 그 화면이었다면 더 의미가 있는 거였겠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게임을 유저가 직접 이렇게 참여해서 게임의 일부를 또 완성해 나가는 이런 것도 게임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또 음악 넘어가도록 하죠. 이 게임 폭이 넓다. 오늘의 세이브 포인트가 다루는 게임의 폭이 넓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실 가장 놀랐던 건 요 얼굴춤이 아니었습니다. 보고 오씨 이런 것까지 하신다고 하고 이런 것까지 다룬다고 하고 가장 놀랐던 게임은 얼굴춤이 아니라 바로 이 게임이었습니다. 한 게임 10막고입니다. 네, 짧은 인트로 곡 듣고 와봤습니다. 한 게임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게임 플랫폼 사이트인데요. 사실은 그 한 게임 하면은 할 얘기 되게 많죠. 예전에는 그거 아십니까? 던전 앤 파이터가 원래 넥슨으로 이관되기 전에 한 게임에서 서비스를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2009년부터 이제 넥슨이 이제 가져가서 던전 앤 파이터를 지금은 넥슨의 대표 게임 중에 하나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한 게임에서 이렇게 플레이를 할 수 있었고요. 그 외에도 건스터, 당신은 골프왕, 그
그다음에 뭐 대항해 시대 온라인도 한때 서비스를 했었고요. 조금 마이너하긴 하지만 뭐 반제정 온라인 또 여기서 했었고 12지천이라는 RPG 게임도 이쪽에서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아마 하나하나 훑어보다 보면 아 이것도 했었구나. 이게 추억의 게임들 굉장히 많이 한 게임에서 서비스를 했었는데요. 아 그러고 보니까 팡야도 한 게임에서 했었군요. 팡야 그리고 C9, 헉슬리 이런 약간 좀 조금 혁신적인 느낌을 내려고 시도했던 RPG 게임들도 있었고요. R2도 있었고 조금 다른 맛을 RPG 게임에서 내볼까 했던 그런 시도들도 좀 한 게임에 있었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다 서비스가 종료가 됐고 이제 뭐 포커, 로우 바둑이, 사천성 이런 약간 그 소위 사행성을 이유로 19세 딱지를 받게 되는 게임들이 주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게임 신맞고 고스톱 게임인데요. 이런 게임도 다루더라고요. 어떤 내용을 다뤘을까? 너무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오늘의 세이브 포인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또 한 게임 로우 바둑이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온라인 게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를 하나 사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재미로 보는 지표를 하나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그 한국에서는 실제 그 게임 매출 순위나 이런 거랑 뭐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당연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만 PC방 이용자 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또 뭐 PC방도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사양산업이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사실상 먹거리 장사하는 곳이다 말들이 많은데 아무튼 간에 PC방에서 여전히 꽤나 많은 인원이 게임을 즐기고 또 한국의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들은 PC방에서 플레이하는 경우에 약간의 이제 보너스 좀 더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고 반대로 이제 PC방들은 그 게임사에 이렇게 가맹비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PC방 접속자 순위가 막 엄청 막 제일 중요한 지표냐 그건 아닌데 꽤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지는 지표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로우 바둑이라는 그 카드 게임인데 한 게임에서 제공하는 한 게임 로우 바둑이가 그 수십 년째 굉장히 그 일정한 위치를 항상 이렇게 지니고 있습니다. 일정한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PC방에서 그런 거 하시는 그 굉장히 고연령층의 게이머들이 일정 숫자가 계속 있기 때문에 로우 바둑이가 그래서 소위 이제 로우 바둑이가 전투력 측정기라고 불리는데요. 어떤 온라인 게임이 예를 들면 신작이 나왔다. 신작이 나와서 이제 PC방 그 순위에 진입을 하잖아요. 진입을 하면 당연히 오픈바를 처음에 받으니까 이렇게 순위가 쭉쭉 올라가잖아요. 막 뭐 10위 안에 들었다. 자, 그럼 이 게임이 그 장기적으로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를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로우 바둑이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갔구나. 가셨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 게임 로우 바둑이는 그 한국의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를 제공하는 게임이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재미로 알아보시고요. 바로 좀 약간 얘기하고 나니까 좀 부끄러우니까 쓸데없는 얘기한 것 같아서 좀 부끄러우니까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죠. 다음은 할로우 나이트입니다.
네, 할로우 나이트 기사라는 이름의 사슴벌레 사슴벌레 캐릭터가 주인공으로 나와서 벌레들의 부락인 흑의 마을에서 출발을 해서 벌레 왕국의 멸망의 원인을 찾고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메트로베니아 장르의 게임입니다. 이 메트로베니아라는 장르가 좀 낯설 수도 있을 텐데요. 캐슬베니아, 국내에서는 아마 악마성 시리즈로 아는 분들이 더 많겠죠. 캐슬베니아와 메트로이드라는 두 게임을 합쳐서 부르는 메트로베니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메트로이드가 처음 개념을 제시하고 캐슬베니아가 완성한 장르인데요. 말하자면 이제 2D 횡스크롤 형태의 게임이면서 넓은 지역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탐험과 모험을 하고, 그리고 게임의 진행도 캐릭터의 성장에 따라서 그 같은 장소를 다시 방문하더라도 뭐 새로운 요소가 열린다든가 새로운 길이 열린다든가 이런 요소들이 있는 게임을 이제 메트로베니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좀 대중적인 게임으로 비유해서 상상을 하자면 마리오 같은 게임인데, 마리오가 약간 오픈월드처럼 펼쳐져 있고 다회 플레이를 하거나 또는 한 회 플레이 안에서도 여러 번 같은 지역을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비밀들을 찾아내고, 이런 형태의 게임이 있다면 이게 이제 메트로베니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디 게임이면서도 이런 그 탐험이나 모험 그리고 다회차 플레이를 위한 여러 가지 숨겨진 요소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게임 볼륨이 인디 게임답지 않게 굉장히 충실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크리틱에서 평론가 평점 90점을 받았고, 메타크리틱에서도 메타스코어 스위치 기준 90점을 받았던 아주 명작 게임이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아직 플레이를 직접 해보진 못했고요. 영상으로만 좀 봤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회 플레이를 권장하는, 유도하는 이런 형태의 게임들이 참 시간 녹이기가 좋죠. 한번 이렇게 쭉 그냥 한번 기본 엔딩 보고 나서 다시 한번 플레이하면서 내가 놓쳤던 요소들, 심지어 이 게임은 엔딩도 4가지나 있어요. 엔딩도 4가지가 있어서 진짜 완벽한 엔딩을 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공략을 좀 참조를 하거나 이런 게 필요할 정도로 굉장히 모험,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이런 맛을 잘 살려냈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픽이 또 좀 특이한데, 이 2D 횡스크롤 게임인데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캐릭터 디자인이 또 독특하고 그러면서도 시인성, 가시성 이런 것들을 또 잘 챙긴 캐릭터가, 이게 그래픽이 막 화려하다 보면 자칫 이게 중요한 정보들이 이렇게 묻히는, 그래픽 안에 묻혀버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눈에 이렇게 잘 들어오면서도 화려하면서도 귀여운 이런 그래픽을 잘 살려내서 보는 맛도 꽤 있습니다. 플레이하는 영상을 보는 맛도 꽤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PC 버전은 스팀에서 이제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스위치로 플레이하는 걸 많이 권장들을 하더라고요. 스위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스위치 쪽이 이제 이식판인데, 원래는 PC 버전이 먼저 나왔고 스위치 쪽이 이식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평점 사이트에서 이제 반드시 플레이해봐야 할 닌텐도 스위치 게임으로 권하고 있다고 해요. 한번 저도 지금 스위치로 짬날 때 이렇게 아직 제가 젤다의 전설 왕국의 눈물을 엔딩을 못 봐가지고 엔딩 보려면 좀 진득하게 붙잡고 좀 해야 되는데 그럴 정신적으로나 시체적으로나 그렇게까지 이제 많이 할 짬이 안 나가지고 엔딩 못 보고 있는데, 왕는 엔딩 보고 나면 한 번쯤 해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할로우 나이트를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음악을 들을 곡은요, 언레일드입니다. 오늘의 세이브 포인트에서 소개했던 언레일드의 음악 하나 듣고 오시죠.
네, 언레일드 기차 레일을 만들어 나가는 퍼즐 게임인데요. 그 기차가 이미 움직이고 있는 기차를 앞에 끊어진 선로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목적지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그런 내용의 게임입니다. 주변에서 나무와 철을 캐서 달리고 있는 기차의 자원차에다가 집어넣으면 이걸 철길로 바꿔주는데, 이 철길을 다시 들고 기차 앞에다가 끊임없이 놓아주어서 기차가 탈선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게임인데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제 퍼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군침을 흘릴 만한 내용의 게임인데, 그 철로를 만들어서 이제 목적지까지 이렇게 도달하게 하는 과정, 이런 것도 재밌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 게임의 가장 그 사람을 미치게 만들 만한 요소는 협동 게임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혼자서도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한 명에서 최대 4명의 플레이어가 함께 협동해서 이 플레이를 하게 되고요. 심지어 협동 플레이에서 그 채팅이 지원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모티콘 뭐 이런 거 띄워가지고 뭐 소통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앞에 다이너마이트 설치해 놨으니까 여기 그 터질 때까지 피해 있으세요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니까 다이너마이트 아이콘을 막 이렇게 띄워가지고 막 표시를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할 또는 뭐 가족과 함께 할 재미있는 퍼즐 게임 찾으시는 분들은 한 번쯤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 그 그래픽은 눈이 좀 편한, 특별히 막 화려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이 그 느낌이 조금 마인크래프트 같은 느낌의 그 사각형을 기반으로 한 이런 그래픽이니까요. 약간 그 눈이 아프거나 이런 요소도 좀 없는 편이고, 그래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하기에도 괜찮은 게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한 번쯤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저희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방송 중에 오늘의 세이브 포인트, 배민경 씨가 진행하는 오늘의 세이브 포인트, 그동안 어떤 게임들 다뤘나 극히 일부만 한번 좀 음악들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 외에도 뭐 킹덤 컴 딜리버런스, 어쌔신 크리드, 뭐 사일런트 힐, 이런 다양한 게임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 저처럼 게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방송 굉장히 재미있게, 내가 플레이해본 게임은 그래, 나의 플레이 경험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추억이 있는 게임은 추억을 떠올리면서, 또는 요즘 할 게임 없는데 뭐 해볼까 싶으신 분들은 굉장히 뭐 공신력 있는 건 아니지만 꽤나 높은 수준의 동력을 가진 진행자가 게임을 이렇게 하나씩 소개해준다는 점을 이 방송을 매력적으로 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되고 있고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다시 듣기 채널에서 다시 듣기를 모아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끝으로 이제 음악만 조금 모아서 보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쌔신 크리드 4 블랙 플래그의 OST 한 곡과요, 그리고 사일런트 힐의 OST들 쭉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어텐션 나우 인피니티 BGM의 이창민이었고요.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주제와 음악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